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오늘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일정을 이렇게 미리 전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번 베트남 하노이 갈 때처럼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타고 갈 걸로 보이는데 회담 장소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내일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자, 중국을 거쳐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조덕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블라디보스톡으로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만나러 간다고 하는 뉴스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의 만남, 엽기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한번 썸네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엽기적인 만남일까요? 네, 우선 이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또 모두가게 연구소 실시간 스트리밍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은 녹화 방송으로 최초 공개로 올리면 이제 최초 공개로 올리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채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채팅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며칠 조금 저희가 생방 전용 또 채널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만들어지는 대로 테스트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푸틴을 만나는데 좀 처음 만나는 거죠. 김정은은 자기가 북한의 최고 위치에 올라간 이후에 처음 만나는데요. 25일 날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죠. 러시아 사할린 연방대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이 두 정상이 김정은하고 푸틴이 이렇게 만난 것이 전 세계의 어떤 관심사가 된 이유는 그거죠.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김정은이가 이제 미국을 향해서 그동안 공언해 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길을 도보해 보겠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예상했던 대로 중국이나 러시아, 한국은 물 건너갔고요. 그쪽으로 지금 외교 전략을 피면서 미국에게 좀 압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속내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선택을 했다, 이러면 그동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정상이 두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게 모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김 위원장이, 김정은이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파멸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그곳에 거는 바보 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내외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위상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와의 어떤 돈독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 위원장의 그동안의 노고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선언적인 의미,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김정은과 푸틴의 공동선언, 이런 톤은 아마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특히 이제 자국의
북한 내에 그런 불만을 잠재우고요. 김정은 자신의 능력을 또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뭐 경제 협력, 뭐 혹은 북한의 어떤 정책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뭐 아마 그런 것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하노이에서도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도 뭐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실질적인 그 뭐 효과라고 할까요? 뭐 실질적인 그 실속을 좀 챙겨야 이번엔 뭐 명분이라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식량이나 뭐 에너지 자원 같은 것들을 조금 지원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러시아에 북한의 이 그 벌목공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한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벌목공들의 시기가 올해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뭐 외화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이 벌목공들을 조금 더 있게 러시아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요구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일을 사실은 국가 수반이 한다는 게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외화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어떤 뭐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긴 하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입장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산 그 석유의 금수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미국의 선물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뭐 이 북러 회담 결과를 보면 그게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가장 난처하게 된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바라보는 한국도 바로 호구입니다. 호구. 돈가방을 든 호구. 그렇게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돈이 다 준비되어 있다. 평화를 위해서 이런 평화 파리를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푸틴을 찾아왔으니까 이제 그래, 김정은을 만나고 싶으면 지금 북한에서는 뭐 특사를 파견한다고 해도 대답이 없고 아예 연락을 단절시켜 놨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을 만나려면 푸틴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푸틴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줄 리는 없고요. 좋은 기회다 싶어서 뭔가 또 러시아에 이익이 될 만한 부분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그 4월 24일자 한국일보에 기사가 실려 있네요. 한번 보시죠. 문 대통령 북러 정상회담 열리는 날 푸틴 최측근과 면담.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서기와 면담한다. 당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파트루셰프 서기와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를 갖는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참 뜬금없네요. 이 만나가지고 또 이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래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향후 북미 협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좋은 신호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비핵화 과정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좋은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입장에선 좋은 일이라고 본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이가 이 푸틴을 만난다고 하니까 그새 또 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그 연방안보회의 서기하고 면담을 잡았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무슨 얘기 하려고 만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 참,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을 못 하나요? 지금 이런 게 그 북러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상황 인식이라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렇게밖에 못 보나요? 그러면서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좋은 결과다라고 평가를 했다는데 뭐 북러 정상회담하고 한반도 프로세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지금 러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에 삥이나 뜯으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너 요즘 힘들잖아. 내가 힘써볼게. 내가 정훈이한테 얘기해볼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얘기하고 요거 준비하라고. 이러지 않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식의 상황 인식과 이런 식의 대처 방식, 이게 정말 너무 수준 이하라. 정말 뭐 머리 쓰는 사람이 없는가요? 왜 이럴까요? 지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이란산 석유의 그 금수 조치로 러시아가 상당한 그 실익을 거두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 호재가 사실은 단기적인 효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북한 김정은이를 등에 업고 미국에 대한 어떤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이 고심하는 것이고, 미국의 담당자가 또 러시아로 가서 푸틴을 만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지금 러시아는 그 미국하고 이 베네수엘라 문제, 또 시리아, 리비아, 이란 등에서 좀 정책적으로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올려놓고요. 솔직히 뭐 지금까지 이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별로 노력한 만큼 뭐 나올 게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뭐 이렇게 공들이는 거에 비해서 재미를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뭐 러시아는 일본도 함께 참가하는 6자회담 정도에서 뭐 이렇게 존재감이 있지, 4자회담 정도에서만 해도 중국에 밀려난 상태 아닙니까? 네. 4자회담에서는 끼지도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 최대로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바로 이 산유국들이 모여 있는 중동, 그리고 베네수엘라 지역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는 그 이유가요, 뭐 미국하고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고요. 뭐라고 할까, 미국의 어떤 신경을 좀 자극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활을 걸고 미국하고 싸울 그럴 생각은 애초에 없어 보여요. 뭐 쿠바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러시아의 중남미 전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미국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감과 또 미국으로부터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 세계 뭐 지금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해군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뭐 이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태평양 건너에 있는 중국이나 북한 문제에 뭐 총력을 다해서 대처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만들어서 뭐 일본도 참가시키고 대만 뭐 이런 주변국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죠. 또 유럽에서는 뭐 나토라는 동맹을 만들어서 함께 미국과 함께 공동 대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러시아는요, 이 원거리 전략을 독자적으로 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미국처럼 뭐 자신이 러시아가 펼치려고 하는 전략에 도움을 보태줄 만한 동맹국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전략이 미국과는 사뭇 다른 것이고요. 대대적으로 그런 전략을 펼 수가 없는 것이죠.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각계전처럼, 유격전처럼 그렇게 산발적인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산유국 같은 이제 그 중동 국가들입니다. 순망치안이라고 하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 얻을 것도 없고 말이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시리아, 리비아, 또 이란 등에서 지금 미국과 이 그 지금 말씀드린 각국의 분쟁이 격화되고 또 긴장이 좀 고조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은 러시아에게 뭐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나라들, 특히 이제 뭐 석유와 관련된 뭐 이런 나라들이 분쟁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자국 내의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고요. 또 특히 이러한 분쟁 지역의 자신들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발휘를 하면서 뭐 많지는 않을 수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말이죠. 뭐 그런 것이 이제 러시아가 쓰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 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펙 국가들이 이 증산에 대해서 어떤 그 뭐 조율하는 합의만 하는 것으로도 지금 지금 국제 유가가 막 계속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이 오펙 회원국들이 뭐 그런 합의를 통해서 국제 유가를 완전하게 진정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상승세를 잡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이 나서서 세일 석유를 뿌리지 않으면 결국은 이 고유가 시대의 이 불길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이 이렇게 세일 석유를 뿌리게 되는 것을 러시아는 결코 원치 않는 시나리오인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80 이상이 됐을 때 러시아는 그 자국 내의 경기가 아주 활성화가 된다, 이런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북러 정상회담의 내용을 좀 보면 뭐 겉은 뭐 비슷하게 서로의 어떤 이익을 뭐 취하려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속내는 다릅니다. 동상이몽이죠, 소위 말해서. 그동안 이 러시아가 뭐 중국과 달리 북한 핵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손만 많이 가지 실속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화려하게 뛰어들고 있는데 정말 뭐 중재자의 어떤 제대로 된 품격을 갖추면서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가? 뭔가 얻을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분명히 미국으로부터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낼 수 있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충분히 지렛대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푸틴은 러시아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뭐 소위 블러핑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뻥카도 치겠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되니까 뭐 북한 문제에 이제 러시아까지 끼어들게 되면 미국은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뭐 그 암암리에 수면 밑으로 러시아와의 접촉을 하면서 어떤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또 수면 위로 표면적으로는 일본을 끌어들여서 영향력을 서로 맞춰주는 이런 또 일본의 역할을 당연히 하도록 일본 역할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아마 이제 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 또 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 미일 그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서 일본의 어떤 역할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해주고 또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좀 강화가 되려면 말이죠. 뭐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과연 이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강화에 얼마나 적극적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뭐 결국은 이 국제 외교 관계는 자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어떤 그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푸틴 러시아가 얻어갈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러시아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실질적인 행동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저 어떤 그 뭐 블러핑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하는 척하는 어떤 제스처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결국은 뭐 북한으로부터 얻어낼 것은 없기 때문에 지렛대로 이용해서 북한을 미국으로부터 지금 미국과 여러 군데에서 대치를 하고 있고, 또 얻어낼 게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간 뭐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어떤 중국에 대한 그 남하 정책을 막는 데에 우리나라가 뭐 미군들도 들어와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것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많이 그 2차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2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최일선은 이제 우리나라였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북한을 통해서 최일선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제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이제 2차 방어선이라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는 뭐 결국 북한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나 일본도 그 미국이 원하는 중국의 어떤 팽창주의를 막아주는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F-35의 어떤 그 핵심 기술까지 전수받는 그런 이례적인,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죠. 최첨단 무기 기술을 전수하지를 않았었는데 이번에 일본에게 아예 수리 보수만 맡겼다가 아예 그냥 일본이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전수를 해줬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받아들였어야 될 전술인데, 그 기술인데, 이 스텔스기의 기술이 결국 우리 정부가 뭐 계속 엄한 짓을 하고 친중 정책을 쓰고, 트럼프의 이 빅딜, 북핵 문제의 빅딜을 자꾸 뭐 혼란시키고 스몰딜 얘기를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핵을
미국의 전술 무기를 다 빼야 하는 이런 한반도 비핵화를 자꾸 김정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배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좀 길었지만 러시아도 결국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뭐 그런 복심이 있는 것이죠. 블러핑이다라는 이 말과 함께 어떤 선언문 정도는 해줄 것 같습니다. 또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그것이 또 어느 정도 미국으로 향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선언문 정도를 해주고 또 북한을 좀 거들어 주면서 식량이나 뭐 석유 또 말씀드린 그 벌목공들의 비자 연장 등과 같은 뭐 그건 별로 뭐 그 러시아로서는 큰 부담이 안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서 생색내기를 하겠죠. 아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미국과 충분히 협의가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유가가 한 80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뭐 더 치솟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전문가는 뭐 100달러를 넘어서 2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뭐 예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뭐 생각하기가 싫을 정도의 참담한 상황이 되겠네요. 뭐 최고치를 그렇게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미국은 뭐 당분간 국제 유가가 뭐 80불 언저리에서 적당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거기 뭐 200달러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게 지속되면 전 세계 경기가 큰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는 않을 테고 또 사실은 이란 석유의 금수 조치를 통해서 러시아가 큰 혜택을 볼 거지만 또 우리나라와 중국이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뭔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이런 저강도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는 러시아에게 일정 부분 당근도 주고 또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 뭐 러시아가 뭔가 투자해 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니네들 챙겨갈 거 있으면 좀 챙겨가 봐라 뭐 이런 시간적 여유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푸틴 대통령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이게 뭐 한 국가의 수반이라고 보기에 참 독특한 면이 있어요. 뭐 공산주의자라기보다 오히려 뭐 무슨 이 전형적인 폭력배들의 어떤 그 조직계의 보스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러시아라고 하는 국제 조직 폭력배의 뭐 보스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줍니다. 조지아 침공도 그렇고 또 크림반도 점령이나 가스를 무기로 해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연합이나 뭐 이런 데를 협박을 하고 말이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는 등 보면은 이 푸틴이 러시아가 원하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뭐 열혈남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이면에 말이죠. 이 푸틴이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타이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엄청 부자예요. 뭐 개인 재산만 해도 무려 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동의 만수르보다 많지 않습니까? 400억 달러. 야, 이게 뭐, 이 4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 그래서 이 러시아의 푸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좋게 말해서 극단적인 실리주의자,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푸틴이
이제 혈맹과도 같은 공산주의 형제 국가라고 하는 그런 명분만 가지고 무작정 북한을, 이 김정은이를 도와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게 딴지를 걸 만한 건수를 찾기 위해서 푸틴은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올리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러시아에게 이익이 되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이,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가장 높이 쳐주는 몸값이 바로 후견인 역할입니다. 후견인. 이 한미동맹이 돈독했을 때 우리나라의 후견인이 바로 미국이 되어줬던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은 어떤 정식 자격을 갖춘 중재자가 되겠죠. 이제 이 러시아가 후견인 내지는 중재자 역할을,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김정은이도 원하고 또 트럼프도 원하는 것 같아요. 일견. 그래서 미국과 이제 러시아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냉전 시대 때부터 한 번도 서로 직접 맞부딪힌 적이 없는, 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던 나라다 보니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의 후견인이나 북핵 문제의 중재자로 나서는 것이 나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 협상장에서 미국하고 이 북한 양쪽에 의해서 신뢰감이 지금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그 정체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이제 이 협상에 대해서는 다시 발붙일 수 없는 완전히 축출된 그런 상태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 친서도 아니고 말이죠. 구두로 받았는지 아니면 메모지에다가 트럼프가 몇 자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그냥 대단한 듯 그냥 광고를 하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참 이러한 국제 정세를 보면 참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2년 넘게 북한 파리만 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냥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여기에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게 안 보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달콤한 유혹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훌떡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자기 돈도 아닌 이 국민 세금들을 그냥 또 물 쓰듯이 쓰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푸틴에게 호구 잡혀가지고 빨대로 꽂혀가지고 또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기인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심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푼다고 카바레에 갔다가 이 제비족한테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이 아줌마 같은 짓거리를 우리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고 지금 푸틴한테 가가지고 뭐를 또 뜯기려고 말이죠. 참.
푸틴 대통령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뭔가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어떤 수확물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 수확물을 뭐 반드시 챙기려고 할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게서도 또 중국에게도 이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뭔가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지분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챙겨갈 이득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쪽은 지금 김정은을 만날 수 있으면 무슨 짓인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와대가 돈도 다 준비해 놨다 이러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지금 만만한 쪽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소문이 다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뭔가 뜯어낼 수 있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붙어 있다 보니까 만만치는 않을 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손쉬운 만만한 호구 상태가 된 거죠.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발을 빼고 있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해역을 그냥 뭐 넘나들면서도 항의를 해도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신경도 안 쓰고 대꾸도 잘 안 합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있었을 때는 이런 행동을 못했던 것이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뭐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게 국제사회의 그 현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약소국이고 가난했던 나라에서 지금 10대 어떤 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지리적 중요도에 따라서 미국과 잘 호흡을 맞추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발전과 이 안보를 지켜낼 수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외치면서 정작 김정은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이서 손가락만 빨겠다는 겁니까? 또 그만한 역량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중국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중국의 도발을 기다리는 겁니까?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참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네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북러 그 정상회담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계속 더 열 수 있다고 밝힌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푸틴에게 정식으로 중재자 역할을 부탁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서워서 쌀 한 톨도 못 갖다 주고 있는데 뭐 그런 중재자는, 그런 운전자는, 그런 촉진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중재자냐, 미국 측 플레이어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 무슨 짝사랑입니까? 뭡니까 이게? 계속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김정은 바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자, 그리고 김정은은 푸틴을 만나고 난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려고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모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뭐 그랬습니다. 이 김일성 때부터 즐겨 썼던 이 등거리 외교라고 하죠. 중국과
러시아를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이 두 강대국을 교묘하게 이제 이용하는 그런 외교 수법인데, 뭐 큰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다르죠. 지금이 그 미소 냉전 시기도 아니고, 또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이끌었던 공산주의자 그 지도자들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가 끝났고 이념 그 대립 시대가 끝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지금은 말이죠, 이 미국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워낙 솔직히 말해서 욕심쟁이고 전 세계를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 국제 정세에 그냥 변덕도 심합니다. 완전 변덕쟁이에요. 우방국에 대해서도, 동맹국에 대해서도 이제 강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자국의 책임을 많이 이렇게 전가하는 그러한 외교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에게 지금 현재는 이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양보나 대가를 좀 받아내는 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최선의 그 외교 정책이 라는 것이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를 만나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위대한 지도자 동지인 이 김정은이가 그래도 뭔가를 갖고 가야 북한 인민들에게 생색이라도 낼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푸틴도 어느 정도 김정은에게 양손에 좀 묵직하게 뭔가 쥐어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미국과의 합의 사안 내에서 미국이 인정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렇게 돼야 김정은이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북미 그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당했던 그런 충격에서 벗어나고 말이죠. 그 북한 내에서 최고 존엄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또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칫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그 커밍아웃까지 했는데 더 이 이미지가 추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백두혈통의 그 존엄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그래서 이 대단한 나름대로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면은, 지금 이 파토난 미북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의 실수가 아니라 밑에 있었던 이 못난 참모들 때문이다라고 이제 책임 전가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봐라, 내가 직접 나서니까 이만큼 내가 실리를 챙겨오는데, 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이놈들 밑에 놈들을 맡겨놨더니 그냥 이를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선 거 아니네. 그러면서 이번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니까 역시 성과가 있구나 하는 어떤 최고 존엄으로서의 이 위세를 북한 내에 떨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이 조금 길었네요.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가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말씀을 좀 드리느라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죠. 이 내용이 아니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이게 그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4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북통일전선 무장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 하노이 문책인 등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제7대 경축 중앙군중대회와 14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태양절
107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또 15일 진행된 태양절 계기 금수산태 양궁전 참배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김영철은 24일 러시아 방문에 나선 김정은 수행단에도 빠졌다. 또 이날 김정은 환송식엔 최경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당 부위원장,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등 고위의 간부들이 총출동했지만 김영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2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그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이 김영철이를 이렇게 몰아세워서 그 책임을 다 그쪽으로 전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김정은을 망신시킨 어떤 책임 있는 놈으로 김영철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 내용을 조금 올려놓고요. 김영철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보면은 뭐 그동안에 계속 함께 했었던 이 김영철의 모습이 이런 그 북한에서의 아주 중요한 행사 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명백한 뭐 문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김정은의 목적지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어떤 뭐 일정 부분 손에 쥐어준 이 선물들을 보여주면서 중국한테도 니들도 좀 성의를 표시하라라고 압력을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등거리 외교이긴 한데요.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자극하고 또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외교 방법이죠. 여기에 따라서 또 미국은 일본과 2차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과 함께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세의 방향이나 그런 논의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선택지는 FFVD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함께 인도 태평양 전술을 공유를 하면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미국의 변함없는 이런 의지, 정책의 의지를 북한에게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선책이죠. 그리고 이란산 석유의 금수 조치도 사실은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경제 제재보다 더 강력한 맥시멈 제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유조선을 통한 이런 김정은의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한 압박도 함께 카드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또 일본과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또 중국을 양옆에 끼고 섣불리 까불다가는요, 미국이 이란에게 보여줬다시피 아마 이런 맥시멈 제재를 바로 실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샤드와 함께 바로 그냥 김정은을 직접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러시아와도 일정 부분입니다.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유조선이라는 또 그 칼을 뽑아서 최후로 쓸 수 있는 이 카드라면서 김정은에게 이미 보여줘서 압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다시 그 자유조선이라는 카드를 슬쩍 다시 집어 넣었는데요. 지금 뭐 스페인 주재 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의 하수인에 불과한 크리스토퍼 안이죠. 이 크리스토퍼 안을 체포해서 기소를 했는데 정작 주범인 에드리안 홍창은 체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뭐 놓쳤다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 미국에서 그걸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압박 카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미국이 김정은에게 맛만 보여준 이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최후의 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실시간 생방송이 안 되다 보니까 요 며칠은 녹화 방송으로 올립니다. 왜냐면 그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또 공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새로 그 실시간 전용 그 방송 그 채널의 이름이나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그 자유조선이라는 어떤 카드를 김정은의 압박용으로 슬쩍 보여줬다가 다시 칼집에 집어넣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뭐 결국은 주범은 잡지 않고 크리스토퍼만 지금 그 체포를 했다. 그런데 뭐 에드리안 홍창에 대해서는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미국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김정은에게 이제 압박할 용도로 자유조선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국내는 뭐 오늘인가요? 그 윤지호 씨가 출국을 했다고 하죠. 결국 이렇게 논란만 일으켜놓고 논란의 그 중심에 있는 윤지호 씨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출국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돼버린 윤지호 사건이나 또 박유천 그 사건으로 그냥 이 자유조선에 대한 보도가 없지만 잠잠해졌지만 지금 해외에서는 이 자유조선에 대한 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미국 보안관인 마샬이 이 크리스토퍼 안을 그 체포를 했는데 이 뭐 자유조선의 일원이죠. 이 크리스토퍼 안이. 이 크리스토퍼 안에 그 공개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리에서 이 크리스토퍼의 변호인이 리 윌로스키죠. 그 자유조선이 선임한 아주 그 미국 내에 유력한 안보국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이 그 변호사가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 법원에 비공개 재판과 보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검사가 크리스토퍼 안의 자택을 수색을 하면서 불법 무기를 발견을 하고 또 더군다나 뭐 그 안전을 위협할 만한 특별한 어떤 정황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리 윌로스키 변호사가 요청한 비공개 재판과 보석 신청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비공개 재판과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번에 열린 이 크리스토퍼에 대한 첫 재판에서 새롭게 좀 드러나 있는 몇 가지 확인된 사안이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안이 LA에서 태어나고 지금 38세의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미국 경찰 조직의 일원인 이 마샬이 크리스토퍼를 긴급 체포하게 된 이 영장이 말이죠. 체포 영장이 있어야 그 체포를 하니까. 그런데 이 영장이 미국 법무부에서 발부한 영장이 아니고 스페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긴 하지만 미국과 스페인이 맺은 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이 스페인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그동안 미국이 뭐 약간 모르쇠로 하고 있었는데
뭐 크리스토퍼에 대한 신원도 당초에 드러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하는 당시에 이 대사관 밖에 있었던 크리스토퍼의 얼굴이 그 CCTV에 찍혔나 봅니다. 그래서 스페인 그 법원에서 이 사진까지 들이밀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그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는 미국에서 뭐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건 직후에 포르투갈을 경유해서 지금 미국으로 도주를 했던 이 자유조선 일행들, 이 일행에 대해서 이미 미국 수사 당국은 신원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페인 법원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사진까지 제출을 하자 그제서야 미국 법원이 체포에 나섰다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상호주의에 따라서 그 스페인과 함께 그 체결했던 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이 법치주의를 철저하게 따르는 미국이다 보니까 이 체포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체포 1순위죠. 이 에드리안 홍창은 FBI가 직접 검거에 나섰는데도 체포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안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변호사 리 윌러스키의 말에 따르면은 신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신변 안전 보호 차원에서 에드리안 홍창은 변호사인 리 윌러스키 자신도 모르는 가장 안전한 어떤 곳에 피신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어디가 그렇게 안전한 곳이고 또 누가 그렇게 에드리안 홍창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안전한 곳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유조선 에드리안 홍 북암살단을 피해서 은신 중이다. 북암살단이 뭐 급파될 수 있으니까.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리더로 알려진 에드리안 홍. 북한의 암살단을 피해 모처에 은신해 있다고 자유조선 변호를 맡고 있는 리 윌로스키 변호사가 밝혔다. 리 윌로스키 변호사는 22일 미국 CNN 방송에 미 경찰은 지난 18일 홍을 체포하러 그의 아파트에 왔을 때 홍은 이미 피신한 상태였다면서 홍은 북한의 보복을 예상해 모처에 숨어 있다고 말했다. 리 윌로스키는 나도 홍창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FBI나 뭐 CIA도 이 에드리안을 체포할 수 없었다. 뭐 이런 것이고, 또 지금은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 다시 말씀 드리자면, FBI나 CIA의 보호 아래 가장 안전한 안가에 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내용도 한번 보시죠. 리 윌러스키 변호사는 그는 미국의 영웅이라며 그는 미국의 영웅이라며 미국 정부는 그를 로스앤젤레스 구치소에 수용하고 있는데 이 에드리안 홍이 아니라 크리스토퍼 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또 당국이 안을 어디로 보내려는 건지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서 당국이 북한의 주장을 근거로 안을 대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신병 인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네, 신병 인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그렇죠. 지금 그냥 이 크리스토퍼에 대해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뭐 강도나 도둑 정도로 보면은 이게 그냥 신병이 스페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그 조약에 따라서. 그러면 이
크리스토퍼의 진짜 그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윌로스키 변호사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장관까지 나서야 된다라고 윌로스키 변호사가 주장을 하는데 역시 뭐 영향력이 있는 미국 정보부에서 일을 했던 이런 변호사이다 보니까 그만한 이야기를 할 만한 영향력도 있는 것 같고 또 근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토퍼 안이 이 범죄자 인도 조약에 따라서 스페인으로 이제 송환되지 않는 이 방법이 결국은 이 사건 자체가 이 조직 자체가 그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그냥 테러 단체나 또 범죄 단체가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단체 또 이 사건도 정치적인 사건으로 규정이 돼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윌로스키 변호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의견 제가 예상했던 대로 윌로스키가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를 또 선임했던 것 같고 이 변호사 또한 자유조선 측에서 뭐 어떻게 알아서 이 사람 선임을 했겠습니까? 다 어떤 미국 FBI나 CIA의 보호도 받고 있고 그쪽과 연관이 돼 있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조선이 말이죠. 또 미국에서 이 특정 사건을 뭐 정치적인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처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행정부입니다. 또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장관이 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이 사건과 그 주체인 자유조선 또 그 일원들에 대해서 조속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규정을 해달라라는 것이고 그 근거로 해서 크리스토퍼 안에 이 스페인으로의 강제 송환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정치적 사건, 정치적 단체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강제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의 주모자인 이 에드리안 홍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화근 덩어리가 남아있다는 것이겠고요. 그러다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하고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좀 미국이 좀 협조해줘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특공대들이 가서 암살하는 뭐 그런 일망타진을 원하겠지만 또 오히려 아니면 미국이 이 자유조선에 대해서 일망타진해서 해체해주기를 뭐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뭐 굴뚝 같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고 또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이런 세력을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그간에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말이죠. 고모부 또 이복 형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러시아를 갈 때도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기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뭐 기차가 엄청나게 무게가 무거운 그런 기차라고 하는데 그 기차가 방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다가 뭐 멀지도 않지만 워낙 또 담배를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중간에 뭐 내려가지고 어디서 담배를 핀다거나 하는 만영을 부르지는 않겠죠. 뭐 지난번에 그 하노이 갈 때 그 중간에 내려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지 않습니까? 사진에 찍혔다는 건 뭐냐? 암살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진 찍을 만큼 근거리에서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김정은이를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꽤 있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이 나설 수도 있고
또 지금 그 중동 지역의 그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아주 예민한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세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자유조선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충분히 북한 김정은의 세력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의 나라들이라고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김정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진 찍힌 걸 보고 아마 그 자신 밑에 그 부하들을 문책도 했을 테고요. 더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푸틴을 만나러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것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사실 그 북한에서 블라디보스톡이 그렇게 비행기로 가면 멀지 않은데 굳이 기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 죽을까봐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타는 거죠. 비행기는 한번 사고가 나면 그냥 바로 사망 아닙니까? 사망률이 거의 100%니까 이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미사일 하나 그냥 아니면 드론 폭탄 같은 거 철새에다가 폭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요즘 드론도 많이 돼 있고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 한 방으로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또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블랙박스 찾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사고를 위장한 어떤 그 암살 조직에 의해서 이런 암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암살 공작으로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이 조직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의 그 북한이 자꾸 이제 중동 지역에 미사일과 핵무기를 전수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기술자가 그 폭격에 의해서 사망자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의 폭탄 테러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냥 가방에 핵폭탄 하나 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화근을 잘라버리려고 이런 암살 작전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김정은도 충분히 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여러 세력들 중에서도 김정은이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에드리안 홍에 대한 이야기,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사건이 지금 그 리브 일로스키 자유조선의 변호사죠. 이 사람이 지금 정치적인 사건과 정치적인 단체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그냥 단순 침입이나 절도, 감금, 폭행 이런 사건으로 몰고 가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자유조선으로서는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국제 첩보 어떤 사건, 국제 정치 사건으로 이제 규정해 달라고 미국 행정부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봐도 사실은 이 사건은 그냥 단순 그런 사건이 아니고 국제 첩보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세계 무대를 상대 무대로 해서 이런 공작을 벌일 수 있는 세계적인 첩보 조직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런 그냥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스페인의 그런 대사관까지 습격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습격할 때 했던 행동 방침이나 어떤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초소형의 카메라
장치 등을 하고 간 거를 보면 또 이 어떤 그 작전 지휘본부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딱 필요한 부분만 탈취해 간 것을 보면 그들이 그냥 단독으로 벌인 그 자유조선 조직의 단독 그런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아마 또 그러한 뒤쪽에 그 뒷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이 모사드가 또 협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사드가 항상 미국 CIA하고 협조를 하는 그 대표적인 국제 정보 기관이거든요. CIA와 또 FBI, 그다음에 모사드 이 관계와 자유조선의 어떤 행태와도 일견 그 행동들을 보면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뭐 살벌한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지금 구석탱이를 구석구석 여행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네? 한적하게 지구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또 여행지는 그 관광지는 다 가보면서 말이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평가할지 참 씁쓸하네요. 또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어떤 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뭘 얻으려고요? 결국은 국내에 또 어떤 여론몰이 선동하고 선전하는 그런 용어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충분히 이용해 먹었잖아요.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또 뭔가를 터뜨리려고 또 돈을 얼마나 갖다 퍼다 주고. 왜 그러세요, 진짜? 아무 영양가도 없는 속빈 강정입니다. 무슨 지금에 와서 남북 정상 해봐야 우리 속을 국민들도 많지 않고요. 그저 그냥 문바들이나 대깨문 이런 작자들이나 뭘 해도 그냥 물고 빨아주는 이런 소수 몇 작자들만을 위한 또 그런 쇼를 버리실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 한미일 삼각 어떤 그 긴밀한 동맹 체제가 필요한 것이지, 카자흐스탄이나 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신기루 같은 전략과 그런 동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다 쓰게요, 그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을 못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데, 여러분들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댓글 엄청 쓸 것 같은데, 이거, 그 최소 공개를 올리니까 좀 글 좀 올려주십시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진짜. 네? 마랑님.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문다짜님도 한 소리 하시게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그 김정은이는 이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미일 정상회담도 두 차례 예정돼 있죠. 5월과 6월 이렇게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그 이름도 잘 모르는 뭐 그런 나라들 돌아다니고 말이죠. 거기 가서 무슨 중국이 원하고 있는 1대1로 이야기나 해대요. 지금 또 중앙아시아 가가지고 정체불명의 메시지만 외치면서 이미 기차 떠났어요. 이 남북 정상회담. 그거 자꾸 구걸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김정은이가 푸틴 만난다고 하니까 그 푸틴 최측근
인사 만나가지고 또 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또 뭘 거기 러시아에 또 이제 퍼다 주려고요. 아주 그냥 국민들 선전선동으로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 갖다 쓰시네요. 예? 국민 혈세를 갖다가 자신 그 정권 세력 더 잡으려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우픈 실화입니다. 우픈 실화. 에휴, 답답하네요. 요즘 들어서 너무 답답한 말씀 많이 드려서 좀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하지만 또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도 없어요.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예, 아직 실시간이 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합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야 되는데 요 한 며칠만 한 하루 이틀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올리는 동영상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조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